자, 중3 국어 천재노 1학기 4단원 세상을 여는 열쇠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읽기 쓰기 부분입니다. 문제 해결하며 읽기, 문제 하며 쓰기 요 단원이 되겠고, 그다지 어려운 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쭉쭉쭉 읽어가면서 핵심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해결하며 읽기의 학습 요소, 학습 목표가 되겠죠. 여기에서는 이제 읽기는 글에 나타난 정보와 독자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임을 이해하자.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효과적으로 조정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좀 얘기하자면 읽기 과정에는 읽기 전, 중, 후 과정이 있는데 이 3단계로 나눠지는데, 이 3단계에서 해야 될, 좀 고려를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좀 챙겨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하며 쓰기는 이게 쓰기 단계이기 때문에, 자, 글쓰기 계획, 글쓰기 단계, 과정 한 5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그 단계 여러분들 챙겨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문제 해결하며 읽기 보면서 쭉쭉쭉 나가도록 하지요. 학습 목표 아까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자, 생각 깨우기, 글을 읽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떠올려 보자. 자, 이렇게 통관, 협업 무슨 뜻이지? 어휘가 뭔지 몰라요.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중간에 막히는 경우가 있고, 글쓴이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이거 뭡니까? 주제나 또는 그 의도, 표현 의도, 이거를 몰라서 좀 글 읽기가 어려운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 다음. 평소 고추와 관련하여 알고 있었거나 궁금했던 점을 말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학생들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에는 떡볶이, 김치같이 양념에 고추를 넣은 음식이 많아.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고추를 재배하기 시작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청양고추가 맵기로 유명한데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는 뭘까? 나나나나나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고추는 빨간 고추, 요거는 임진왜란 때 들어와, 임진왜란 때. 그래서 우리가 김치가 빨간 건데, 김치가 빨간 이유가 임진왜란 이후부터 이제 그 김치에다가 고추를 고춧가루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요런 것들도 이제 고추에 대한 관련된 역사 지식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세상을 바꾼 음식 고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글을 읽는 과정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미리 좀 이야기할게요. 글을 읽는 과정은, 자, 읽기 전 과정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읽기 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글을 읽는 목적, 내가 이거를 왜 읽는 거지, 이걸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글 읽는 목적도 한번 따져보고, 그 다음에 어떤 책이나 어떤 문헌 자료를 여러분들이 읽을 때 제목을 보겠죠. 제목 또는 어떤 목차 등을 보면서 내용을 한번 예측해 보는 겁니다. 내용을 예측하고요. 그 다음 이제 훑어보기죠. 책을 쭉 넘겨보면서, 훑어보면서, 소제목들 같은 게 나올 텐데, 그럴 때도 내용 예측을 하고, 한번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아, 이게 어떤 내용일까? 이게 과연 이런 걸까? 라고 이렇게 질문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게 읽기 전 단계예요. 읽기 전 단계. 그 다음에, 읽는 중 단계에서는 확인을 하면 되겠죠. 자, 읽기 전에 자신이 예측했던 내용이 맞는지 내용 확인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전 같은 경우 사전을 참고해서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읽기 전에 만들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며 이렇게 읽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글쓴이의 의도도 한번 파악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읽은 후에는 어떤 과정,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요약 정리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읽은 후에는 한번 요약 정리해 보는 거고, 이때 요약 정리할 때는 뭐 도표 또는 뭐 도식화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제 파악을 합니다. 읽은 후에 주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겠죠. 관련 자료들. 그래서 뭐 이것과 관련된 다른 한번 책을 찾아본다거나, 또는 뭐 인터넷이나 뭐 방송 매체 이걸 통해서 뭐 관련된 내용들을 더 한번 찾아보고, 또는 친구들하고 다른 친구 이 책을 읽은 친구들하고 뭐 토론도 해보고 이야기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읽은 후 과정이에요. 그래서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 과정, 여러분들 각각 어떤 단계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거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를 해볼까요? 세상을 바꾸는 음식 고추. 유정이가 과제를 하려고. 자, 이게 목적이다. 그쵸? 읽는 목적은 과제입니다. 과제. 글 읽는 과정을 살펴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자, 이렇게 겉으로 봤어요. 책 제목. 세상을 바꾸는 음식 이야기. 음식의 역사를 조사하는 과제를 하려면 이게 목적이었고, 어떤 글을 읽는 것이 좋을까? 제목을 보니 이 책은 여러 가지 음식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 자, 내용 예측이죠. 읽기 전 단계에 읽는 목적과 제목을 보고 내용을 예측해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훑어보기예요. 훑어보기. 이렇게 이제 제목들, 소제목들, 목차를 보면서, 자, 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 향신료를 찾으려고 탐험을 떠나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역시 글의 내용 예측을 하고 있죠.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글의 내용을 예측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대륙의 숨은 보물, 고추 이야기. 고추를 신대륙의 숨은 보물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뭘까? 궁금증, 의문, 즉 질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유정이가 글을 읽기 전에 한 활동, 제목 보고 책 내용 예측하기, 책의 내용과 관련 있는 배경 지식 떠올리기, 글의 제목을 보고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질문하기, 즉 의문점 만들어 둔 겁니다. 이게 읽기 전에 하는 활동이에요. 다음 페이지. 신대륙의 숨은 보물 고추 이야기. 중세 유럽의 향신료 탐험은 1492년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신이 밟은 땅을 인도라고 착각한 콜럼버스는 후추를 찾지 못했지만 대신 감자와 고추를 발견했습니다. 자, 그러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는 목적이 나와 있네요. 후추 찾으려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유정이가 이제 메모를 한 건데, 읽기 전에 예측한 대로 향신료 탐험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네. 자, 예측 내용을 확인하는 거죠. 그쵸? 내용을 확인해 줬고, 그는 자신의 일기에 후추보다 더 좋은 향신료라고 고추를 평했습니다. 이후 콜럼버스가 유럽으로 전한 고추는 16세기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상인을 거쳐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고추는 한 세기 만에 전 세계로 전해졌고 많은 사람의 입맛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고추는 신대륙과 함께 발견한 또 다른 보물이었던 셈입니다. 보물이라 은유법 들어갔네요. 네. 자, 그래서 여기도 또 보겠습니다. 유정의 메모. 글 제목에서 고추를 신대륙의 숨을 보물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제시되어 있구나. 자,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죠. 그쵸? 그래서 윗부분에서는 내용 예측이 맞는지 확인을 했고, 아랫부분에서는 자기가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고추. 현재 세계 곳곳에서 고추의 매운맛을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추장을 즐겨 먹듯 고추의 원산지인 멕시코를 중심으로 타바스코, 칠리 소스 등 매운 소스가 발전했습니다. 동남아에서도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음식에 곁들이는 양념이 발달해 인도네시아의 산발, 태국의 남프릭 등 매운 소스가 개발되었습니다. 또 인도에서는 매운 품종의 고추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특히 아삼 지역에서는 엄청난 매운맛을 자랑하는 부투졸로키아 고추가 재배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고추의 종류, 그리고 전 세계가 매운맛을 즐기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이 단락 정리할 수 있겠죠. 다음, 한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콤한 고추 파프리카는 부드러운 고추의 변종으로 미국의 열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터키를 대표하는 향신료인 파프리카는 오스만 제국 당시에 헝가리로 전파되었습니다. 파프리카는 단맛부터 매운맛까지 다양한데 이 중 순한 맛의 파프리카 가루는 헝가리를 대표하는 향신료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또 유정이가 메모를 했어요.
파프리카가 요리 재료인 것을 알았는데 고춧가루처럼 양념으로도 사용되는지는 몰랐어. 자,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되었죠. 그쵸? 새로운 내용도 확인을 했고, 헝가리식 쇠고기 스튜 굴라시는 파프리카를 활용한 가장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이렇게 고추는 매운맛, 순한맛 가릴 것 없이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다음 달라. 고추의 한국 입성. 자, 고추는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향신료지만 우리나라에 고추가 들어온 지는 400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추가 국내로 들어오게 된 시기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임진왜란 즈음에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또 메모. 우리나라에 매운 음식이 많아서 고추가 토종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들어온 지 400년밖에 안 되었구나. 자,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쵸? 잘못된 배경 지식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남미에서 유럽으로 건너온 고추는 포르투갈 무역선에 실려 1540년대에 마카오와 중국 무역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543년 포르투갈 상인이 일본 규슈까지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추는 일본을 거쳐 지금의 부산인 동네 외관을 통해 들어와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외관. 외관이 뜻이 뭐지? 자, 이제 유정이가 이 어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사전을 찾아봅니다. 외관 명사, 조선시대에 입국한 외인들, 일본 사람들이 되겠죠? 외인들이 머물면서 외교적인 업무나 무역을 하던 관사, 이렇게 사전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뜻을 파악하고 있어요. 이 외관은 지금 현재 지명으로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쪽 남쪽 보면은 전라도하고 경상도 사이인가 그쪽에 이제 외관이라는 외관읍이 있어요. 외관읍 지명이 됐죠, 현재는. 자, 외관을 통해 들어와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임진왜란 즈음에 이미 고추 재배가 경상도 일대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고추가 우리나라로 전파된 경로가 되는 거고, 재배가 어렵지 않은 덕분에 그 뒤 고추는 남에서 북으로 점차 확산되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김치는 고추 맛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김치가 원래부터 매웠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국물이 많은 절인 채소라는 의미의 침채가 김치의 어원인데 여기에 고추를 넣어 담그게 된 것은 1700년경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마린이나 산초, 생강, 파 등을 매운맛을 내는 향신료로 사용하고 소금으로 간을 해서 발효하여 먹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김치의 유래가 되겠습니다. 김치의 출발. 자, 1614년 이수강이 편찬한 지복유설에서는 일본에서 전래됐다 해서 고추를 일본에서 들어온 겨자라고 불렀으며 이익은 성사설에서 외초라고 일컬었습니다. 당시에는 고추를 일본인이 조선인을 독살할 목적으로 가져온 독초로 취급했다고 합니다. 아마 너무 매워서 그랬을 것 같아요. 딱 먹었을 때 이거 왜 이렇게 매워? 이거 우리 조선인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해오다 향신료 가격이 오르면서 점차 고추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자, 김치를 고추에 넣기 시작한 이유가 향신료 가격이 오르니까. 자, 그럼 뭐가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마늘, 산초, 생강, 파 등. 그렇죠? 이렇게 이 가격이 오르게 되니까 고추를 넣기 시작한 거죠. 자, 여기 볼까요? 메모. 향신료 가격이 오르면서 점차 고추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라는 문제가 무슨 의미지? 앞부분을 다시 읽어보니 마늘, 생강 등의 가격이 올라서 김치에 고추를 넣기 시작했던 뜻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읽기는 순서대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읽기 과정은 점검하고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다시 읽었던 부분을 다시 백해서 다시 읽어보고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18세기 들어 김치나 젓갈의 맛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고 냄새를 제거하는 용도로 고추가 사용되면서 비로소 매운맛의 재료로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 뒤 고추를 고초라고 불렀는데 이는 후추같이 매운맛을 내는 식물이라 하여 붙인 이름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고추의 매운맛이 서민들 밥상에 정착하게 된 것은 19세기 초반이었습니다. 한국 요리가 맵다는 고정관념도 실제로는 200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리할 게 뭡니까? 고추의 이름.
고추의 이름이 처음에는 외계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외초라고 불렀고, 그 다음 고초라고 불렀네요. 자, 요거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유정리 글 읽기 과정, 문제 해결 과정, 그쵸? 책 제목을 보고 책 내용 예측, 그 다음에 질문 한번 만들어 본 거죠. 그리고 단어 뜻을 모르면 사전을 찾아봤고요. 글의 문맥 의미를 살펴서 애매하거나 모호한 문제의 의미를 파악했고, 글의 내용과 맥락 바탕으로 중심 생각을 추론했고, 자료를 찾아 글쓴이의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읽과장의 점검과 조정,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앞부분을 다시 읽어봤고, 읽기 목적에 맞춰 필요한 부분만을 선별하여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읽기 과정 점검 조정의 의의는 뭐냐?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글 읽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고요. 글 읽기 과정에서 적절한 문제 해결 방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 다음 내용. 고추는 단순한 양념에서 더 나아가 고유한 민속주를 만드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술을 또 만들어냈네요. 고추 감주라 하여 고춧가루를 탄 감주는 감기를 낫게 하는 약으로 먹는 민속주입니다. 또 고추는 민속약으로도 쓰이기도 했습니다. 신경통, 동상, 이질, 담 등의 민간요법에 쓰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질 등 세균이 침입해 염증을 일으키는 소화기 질환에 비교적 강한 반면 매운 것을 잘 먹지 못하는 일본인들이 이질에 매우 약한 것을 보며 고추는 확실히 소화기관을 강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고추의 어떤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와 효과.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고추는 많은 매력을 지닌 채소로 우리 민족과는 뗄려야 뗄 수 없는 찰떡궁합이 향신료입니다. 저기도 볼까요? 유정이 메모. 고추가 우리 민족과 찰떡궁합의 향신료라는 글쓴이의 생각은 타당할까? 해서 관련 자료를 검색해 봤습니다. 글쓴이 생각 타당하구나. 그래서 여기 밑에 인터넷을 한번 우리나라 고추 소비량을 한번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매운맛을 사랑한다. 연간 1인당 고추 소비량이 4kg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어느 식당에 가더라도 고춧가루와 고추 양념이 된 김치가 존재한다. 요거를 이제 찾았죠. 타당성, 타당하다. 자,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저기 이렇게 출처를 밝히고 있죠. 여러분들 글을 쓸 때 출처를 밝히면 신뢰성이 올라갑니다. 신뢰성이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1인당 하루 고추 소비량 7.2g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매운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명실상부한 매운맛 대국입니다. 이제 고추의 알싸한 매운맛은 세계인들이 자꾸 찾는 맛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 이렇게 책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뭐합니까? 이게 읽기 후 과정이에요. 읽기 후. 읽은 후. 이 글의 중심 생각은 무엇일까? 네, 그 주제 찾는 거죠. 글의 내용과 맥락을 바탕으로 추론해 보면 신대륙에서 발견한 고추가 전 세계로 퍼졌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랑받게 되었다는 것 같아. 그래서 보통 이게 중심 생각이라고 하는 주제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봤던 내용처럼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글의 맥락을 통해서 추론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과제를 해야 하니 글을 다시 읽으면서 읽기 목적에 맞게 과제에서 필요한 내용을 선별해 보자. 이렇게 읽기 목적에 맞게 읽기 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봤었던 고추에 관련된 이야기의 정리예요. 내용은 글의 갈래는 설명문이었고 성격이 해설적. 주제, 고추는 신대륙에서 발견되어 전 세계로 전파되었으며 우리 민족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요 내용이었고, 특징, 고추의 발견과 전파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예시, 인용, 대조 등의 다양한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정이가 글을 읽은 뒤 정리한 내용을 완성해보자. 자, 이게 바로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읽은 후 과정, 내용을 정리, 도식화하는 거죠. 지금 글의 중심 내용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유정이가 글을 읽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물으며 답해보자. 유정이가 글을 읽기 전 어떤 활동을 했는지 말해보자. 내용 예측을 했죠. 그쵸? 그리고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내용 예측과
궁금한 점 질문 이걸 만들어 봤고요. 다음 유정이가 글을 읽으면서 겪은 문제와 그 해결 방법을 바르게 연결해 보자. 외관의 뜻이 뭐지? 자, 어휘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전을 찾았습니다. 사전을 찾아 모르는 단어 뜻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문맥음이 파악하는 거죠. 향신료 가격이 오르면서 점차 고추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라는 문장이 무슨 의미지? 글의 문맥을 살펴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했습니다. 고추가 우리 민족과 찰떡궁합이 향신료라는 글쓴이의 생각은 타당할까? 자, 글쓴이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찾아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했고, 글쓴이의 중심 생각은 무엇일까? 자, 주제 찾는 거죠. 그래서 글의 내용과 맥락을 바탕으로 중심 생각을 추론했네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는다는 거 하는 것은, 글을 읽는 것은 바로 문제 해결 과정입니다. 다음 유정이가 글을 읽는 과정에서 떠올린 배경 지식과 관련하여 그래서 확인한 정보를 찾아보자. 배경 지식. 다큐멘터리에서 향신료를 찾으려고 탐험을 떠나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 그래서 확인한 정보. 향신료 탐험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개되었다. 그쵸? 예, 콜럼버스가 신대륙에서 후추 찾으려고 신대륙으로 갔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네. 자, 파프리카가 요리 재료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 파프리카를 고춧가루처럼 양념으로도 사용한, 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죠. 우리나라에 매운 음식이 많아서 고추가 토종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나라에 고추가 들어온 지 400년밖에 되지 않았다. 예, 그래서 잘못 알고 있었던 배경 지식을 수정했습니다. 다음, 글에 나타난 정보를 자신의 배경 지식과 관련지에 읽으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보자. 자, 잘못된 배경지 바로잡거나 배경 지식을 확장할 수가 있겠죠. 그쵸?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고치고 그 다음에 몰랐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거나 읽은 내용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죠. 당연하죠. 배경 지식이 있으면은 좀 더 내용을 이해하는 데 편하니까. 자, 다음 유정이가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효과적으로 조정했는지 살펴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유정이가 자신의 읽기 과정을 어떻게 점검하고 조정했는지 정리해보자. 향신료 가격이 오르면서 점차 고추로 눈을 되었습니다. 라는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앞부분을 다시 읽어봤고요. 과제를 위한 자료 조사라는 읽기 목적에 집중하여 과제와 관련된 부분만 글에서 선별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유정이가 이제 과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추의 역사. 고추의 발견과 전파. 콜럼버스가 신대륙에서 고추를 발견한 뒤 유럽을 거쳐 전 세계로 퍼진. 고추의 한국 입성. 임진왜란 즈음 일본으로부터 들어옴. 18세기 김치 재료로 사용되기 시작해 19세기 서민들 밥상에 정착. 한국 요리가 맵다는 고정관념도 실제로는 200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음. 고추의 대중화. 고추는 우리 민족과 찰떡궁합이 향신료로 우리나라 1인당 하루 고추 소비량은 세계 최고 수준임. 고추의 알싸한 매운맛은 세계인들이 자꾸 찾는 맛이 되어 있음. 자,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놨습니다. 어디 봅시다. 3. 글을 읽을 때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 뭐 내용 이해를 잘 할 수가 있고, 그렇죠? 내용 정리도 잘 할 수가 있고 등등등. 자, 다음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면 글 읽기.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다음 글을 읽어보자. 자, 읽기 과정은 읽기 전, 중, 후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전에는 뭘 한다? 내용 예측과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고요. 중간 읽어가면서 뭘 합니까? 내용을 이해하고 어떤 새로운 사실을 깨닫거나 또는 글쓴이의 어떤 그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해 보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후 부분에서는 이제 내용 정리,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것이고, 그리고 중심 생각, 주제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관련자를 찾아가면서 뭐 토론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느림보 나무늘보의 역발상 생존법, 블루오션 전략. 자, 읽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역발상과 블루오션 전략이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네요. 오늘 이제 질문을 만들어 본 겁니다. 자, 봅시다. 포유류 중에서 가장 빠른 동물은 최고 속도가 시속 100km가 넘는다는 치타다. 하지만 치타는 우사인 볼트처럼 단거리 명수이지 장거리나 마라톤 선수는 아니다. 워낙 빠르기에 200~300m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는 게 한계다.
치타에 쫓기는 어린 영양이 몇 초만 잡히지 않고 달아나며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포유류 가운데 가장 느린 동물은 느린 부의 대명사인 거북이는 파충류이지 포유류가 아니다. 답은 멕시코에서 아르헨티나에 이르는 열대우림에 서식하는 나무늘보다. 나무늘보는 하루 종일 나무 위에서 꼼짝도 않으며 18시간을 잔다. 나무늘보는 영어로 슬러스인데 이 단어는 본래 나태, 게으름을 뜻한다. 자, 이렇게 보니까 지금 대조다, 대조. 그쵸? 치타는 빠르고 나무늘보는 느려요. 나무늘보가 얼마나 느린지 비교해보자. 사람은 분당 100여 미터를 걸어가고 우사인 볼트는 100미터를 9초대에 주파한다. 자, 주파란 말은 달린다, 넘어선다, 깨트린다, 끝낸다 이런 의미가 있죠. 치타가 최고 속도에 이르렀을 때 속도를 계산해보면 초당 29m에 이른다. 반면 나무늘보는 나무 위에서 시간당 900m를 움직일 수 있다. 1분에 12m를 가는 셈이다. 자, 여기는 지금 비교했어요. 그쵸? 나무늘보가 얼마나 느린지 사람과 치타에 비교를 했네. 하지만 그것도 땅에서의 이동 속도와 비교하면 그나마 빠른 편이다. 땅에서의 최고 속도는 고작 분당 4m로 1초에 7cm도 가지 못한다. 네, 여기까지 줄쳐야 되네. 이쯤 되면 포유류 중 최고의 느림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스로의 몸을 방어할 이렇다 할 신체적 무기도 없다. 나무에 매달리기 좋게 발톱이 갈고리처럼 구부러져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나무늘보는 멸종되지 않고 살아남았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때요? 신체적으로 불리해요. 신체적 분리. 신체적 분리하면 안 되나? 되겠다. 스스로 몸은 방어할 무기가 없으니까. 신체적으로 분리하는데, 그리고 느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는 살아남았습니다. 자, 호주에는 아주 귀여운 얼굴을 한 유대류 동물인 코알라가 있다. 코알라는 호주 원주민의 말로 물을 마시지 않는다라는 뜻의 굴라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코알라는 식물에서 수분을 섭취할 뿐 따로 물을 마시는 일이 거의 없다. 또한 주로 나무에 매달려 살고 나무늘보다 더 게을러서 하루 20시간을 자며 나머지 시간에는 끊임없이 먹는다. 먹고 자는 것 말고는 잘하는 것도 없고 자신을 방어할 무기도 없다. 자, 코알라도 어때요? 이 나무늘보처럼, 그쵸? 어떻게 생존하기 불리하죠, 그치? 생존에 불리. 그런데 코알라 역시 멸종되지 않고 잘 살고 있다. 자, 왜 그럴까? 나무늘보와 코알라의 공통점은 험한 환경과 천적들의 틈바구니에서 도저히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신체 조건을 가졌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멸종되지 않은 비결은 뭘까? 나무늘보는 야행성이며 나무의 잎, 새싹, 열매 등을 먹고 산다. 나무늘보가 주로 먹는 나뭇잎은 영양이 별로 없고 소화도 잘 안 돼서 다른 동물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아하, 그 먹이가 다르군요. 다른 동물들이 안 먹는 걸 얘네가 먹는구나. 나무늘보가 나무 위에서 오랫동안 잠을 자는 것도 천천히 소화하기 위해서다. 신진대사가 느리기 때문에 몸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려고 느릿느릿 움직인다. 자, 느린 이유. 신진대사가 느려요. 그래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느려요.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렇게 생존하게끔 진화한 것이다. 코알라도 마찬가지다. 야행성이고 나무 위에서 생활하며 주된 먹이는 유칼립투스 잎이다. 나무늘보처럼 영양가도 별로 없는 유칼립투스 잎만 먹고 하루 20시간을 자는 생활을 한다. 유칼립투스 잎은 소화도 잘 안되고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코알라 외에는 먹는 동물이 없다. 아하, 다른 애들이 이거 안 먹으니까 코알라만 이걸 먹네. 그러니 잠을 자면서 장시간 소화하는 식으로 적응한 것이다. 자, 그래서 나무늘보와 코알라의 공통점, 남들이 안 먹는 거 먹고 야행성입니다. 나무늘보와 코알라는 천적들과 격리된 서식 환경에 살면서 나무 위 다른 동물들과 먹이 경쟁을 벌일 필요도 없다. 그렇기에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힘없고 느린 동물도 경쟁자가 없는 환경에 적응하는 진화 전력으로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 경영항해도 이런 개념이다. 자, 나무늘보와 코알라의 어떤 생존 어떤 그 특성을 지금 경영학으로 좀 끌고 왔어요. 바로 블루오션 전략이다. 해안에서 가까운 바다가 레드오션이라면 블루오션은 먼 대양이다.
대양이라는 것은 넓은 바다라는 뜻입니다. 레드오션에서는 수많은 어종이 생존의 이전 투구를 벌이는 반면 이전 투구 서로 이익을 위해서 다툰다는 얘기입니다. 먹기 위해서 서로 다투는 것을 이전 투구라고 하고, 반면 블루오션은 그럴 필요가 없다. 레드오션이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산업을 의미하고 이미 세상에 알려진 시장이라면 블루오션은 현존하지 않는 아주 우리가 모르는 시장이다. 느려 터진 나무늘보나 코알라가 지상에 연하고 맛있는 풀을 놓고 다른 동물들과 경쟁을 벌였다면 살아남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무 위에서 맛없고 질긴 풀을 주식으로 삼았기에 다른 종들과 먹이 경쟁을 벌이지 않아도 되었다. 나무늘보와 코알라야말로 진짜 블루오션 전략의 창시자들이 아닐까 싶다.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여기 글쓰기 방법은 유추예요. 유추는 상황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래 정식 명칭은 유비출이죠. 그래서 코알라, 나무늘보의 어떤 생존 전략이 경영학의 블루오션과 비슷하다, 유사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블루오션하고 레드오션의 개념 구분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문제를 해결하며 글을 읽은 과정 확인해보자.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자, 여기는 이제 읽은 후 과정이 되겠죠. 나무늘보는 포유류 중 가장 느린 동물이다. 코알라는 먹고 자는 것 말고는 잘하는 것도 없고 자신을 방어할 무기도 없다. 나무늘보와 코알라는 열악한 신체 조건에도 불구하고 멸종되지 않았다. 나무늘보와 코알라는 생존에 유리한 방식으로 진화했다. 자, 글을 읽으면서 배경 지식과 관련되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말해보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얘네가 느린 이유가 이제 신진대사가 느리기 때문에 에너지를 최소화하려고 느리게 움직인다. 그리고 야행성이고 다른 동물들이 안 먹는 식물을 먹는다. 뭐 그런 의미. 이 글이 실린 책의 표지와 차례를 참고하여 글쓴이가 글을 쓴 의도를 추론해보자. 자, 경제학, 인문의 경계를 넘나들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차례를 보니까 과학에서 캐내는 경제 군매, 느림보, 나무늘보, 역발상 생존법, 블루오션 전략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제목을 잡고 목차와 내용을 이렇게 구성했을까요? 바로 좀 손쉽게 사람들이 책을 읽는 사람들, 독자들이 손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죠? 이게 이른바 이제 글쓰기 전략이죠.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글쓴이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근거를 들어 평가해보자. 나무늘보와 코알라야말로 진짜 블루오션 전략의 창시자들이 아닐까 싶다. 자,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때요?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블루오션 전략에 맞다. 타당한 거죠. 그러면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나무늘보와 코알라는 어쩌다 보니까 천적들이 없는 곳에서 서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연에 의해서 서식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과연 블루오션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각각의 근거를 들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자신의 읽기 과정을 평가해 보자. 다음 기준에 따라 자신의 읽기 과정을 평가해 보자. 자, 그래서 평가 기준이 있죠. 중요한 내용이고 이 단락에서 중요한 내용이고 글의 내용을 예측하며 읽었는가, 모르는 단어나 의미가 모호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며 읽었는가, 그럼 사전을 찾았느냐 이거죠. 글에 나타난 정보를 자신의 배경 지식과 관련지어 읽었는가, 글쓴이의 의도를 추론하며 읽었는가, 글쓴이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평가하며 읽었는가, 글의 중심 내용과 주제를 파악했는가, 글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정리했는가,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었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나 당연한 내용들이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을 이 항목을 외운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리입니다. 단어 어휘. 읽기는 글을 읽으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글을 읽을 때에는 글과 관련된 독자의 배경 지식이나 글에 나타난 정보를
정보를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면 글을 효과적으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백살 공주가 고민이 있네요. 생명공학자가 되고 싶어서 유전을 주제로 한 책을 읽었는데 모르는 단어도 많고 읽어도 내용은 잘 이해되지 않는 고민이에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자, 모르는 단어 많으면은 사전을 보면 되고, 읽어도 잘 이해되지 않으면은 읽기 과정을 점검 또는 조정을 하면 되겠죠. 따단단. 그 다음에 어휘. 자, 한번 볼까요? 정독 출발, 정독 출발, 정독 출발, 정독 출발. 뜻을 새겨가며 자세히 읽는 방법은 정독. 자, 속독 출발, 속독 출발, 속독 출발. 책을 빠른 속도로 읽는 방법. 발췌독 출발, 발췌독 출발, 발췌독 출발. 책이나 글 등에서 필요하거나 중요한 부분만 가려 뽑아서 읽는 방법. 자, 그럼 통독은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 읽는 방법. 자, 이 말들 정독, 속독, 발췌독, 통독, 이 말들의 의미를 여러분들 잘 파악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거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나와. 네. 자, 그러면 다가올 시험에 대비해서 교과서를 꼼꼼하게 읽어야 되겠다. 정독이 되겠죠? 고양이를 키우게 되었으니 고양이를 다룬 책을 훑어봐야겠 해서 통독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 해결하며 쓰기 단계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글쓰기 단계를 알면 되는데, 글쓰기 단계 미리 언급을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하기 단계가 있어요. 그럼 계획하기에서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글을 쓰는 목적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상 독자, 누구한테 글을 보여줄 것인지, 그리고 매체도 생각을 해야 돼요. 매체 선정. 뭐 인터넷에 글을 올릴 것인지, 아니면 학교 교지에다가 글을 쓸 것인지. 자, 그 다음 단계는 내용 마련입니다. 쓸거리들을 내용을 마련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내용 마련하기 단계에서는 자료 수집을 하고요. 자료 수집에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인터넷 자료 활용할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문헌 자료들, 책이나 어떤 신문이나 뭐 이런 이렇게 인쇄된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뭐 답사를 갈 수도 있어요. 현장 답사. 답상이 아니고 답사. 그래서 뭐 조사해 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뭐 인터뷰, 면담을 할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뭐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고요. 이 자료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자료 선별을 해야죠. 이 중에서 이제 진짜로 써먹을 수 있는 것만 써야 되겠죠. 이게 내용 마련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요짜기가 되겠죠. 그렇죠? 개요 작성. 그러니까 이거를 조직하기라고 그래요. 내용 조직. 내용 조직. 개요 작성하는 겁니다. 개요 짜기. 그래서 뭐 처음, 중간, 끝 이렇게도 할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표현하기가 되겠죠. 직접 글로 써보는 겁니다. 그 다음 것은 고쳐쓰기. 고쳐쓰기 단계는 이제 글 단위에서 단락, 그리고 문장, 그 다음에 단어 수준으로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고쳐쓰면 됩니다. 이게 글쓰기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쓰기 단계, 쓰기 단락에서의 기본 내용이 바로 요겁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도 또 나와요, 이거. 자, 그러면 보자. 문제 해결하며 쓰기. 자, 글을 쓰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떠올려 보자. 설명하는 글을 쓸 때 내용을 어떻게 수집하고 선정할지 몰라서 힘들었어. 자, 그러니까 내용 마련하기, 이거를 어려운 거고요. 주장하는 글을 쓸 때 처음을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했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그 내용 조직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자, 외국인에게 알리고 싶은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 뭐 탈춤도 있고, 비빔밥도 있고, 그 다음에 세배 문화도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짓 한옥. 준서가 멜리사에게 답장을 쓰려고 떠올린 내용을 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준서. 준서야 안녕. 난 멜리사야. 잘 지내? 내가 이번 여름방학에 한국으로 여행 가려고 해. 며칠 전 잡지에서 한국의 전통집을 봤는데 정말 멋있었어.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가면 그런 집들을 실제로 보며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 그 전에 한국의 전통집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니? 그런 답장 기다릴게. 자, 그러면은 이게 목적이 되겠죠. 그쵸? 한국의 전통집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설명문 형태로 쓰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선은 이제 계획하기 단계입니다. 계획 단계 한번 볼까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한옥과 관련해 어떤 내용을 쓸까? 한옥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수한지 알려줘야 되겠어. 자, 주제. 한옥을 소개한다는 목적에 맞게 정보를 수집하고 내용을 선정해야 되겠어. 목적. 멜리사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해서 이해하기 쉽게 써야지. 예상 독자.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고 동영상이나 사진을 첨부할 수도 있으니 전자우편으로 답장하는 좋겠어. 매체 선정. 자, 그래서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주제와 목적과 예상 독자와 매체 선정까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뭐 앞에서 살펴봤고요. 패스. 자, 그러면 정보를 어떻게 수집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이게 내용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 인터넷, 신문기사, 사진 및 동영상 등등등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준서가 글에 담을 내용을 마련하고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부딪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한옥, 자, 두피티야 아마 인터넷 백과사전을 찾아본 것 같아요. 한국의 전통 건축 양식으로 지은 집, 한옥의 가장 큰 특징은 난방을 위한 온돌과 냉방을 위한 마루가 균형 있게 결합된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가 공존하는 한반도의 더위와 추위를 동시에 해결하는 한국의 독특한 주거 형태다. 한옥의 형태는 지방에 따라 구조가 다르다. 북부 지방에서는 외부 냉기를 막고 내부 열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구조로 방을 두 줄로 배열하는 형태의 겹집 구조와 낮은 지붕의 한옥의 발달에 점점점점점. 자, 백과사전에서 한옥을 찾아보니 마루와 온돌 이야기가 나오네. 이 내용으로 한옥의 우수성을 설명할 수 있겠다. 구체적인 자료를 더 찾아봐야지. 자, 그래서 이 자료는 한옥의 우수성과 관련한 자료로 써먹을 수가 있는 거고. 대청마루는 천연의 자연 에어컨. 대청마루는 방과 방사를 연결한 통로이자 바람의 길목이다.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없던 시절에도 우리 조상은 대청마루에서 여름 무더위를 너끈히 이겨냈다. 특히 마룻바닥의 널빤지 틈으로 마루 밑에 찬 공기가 올라와 여름철에도 바닥은 항상 시원함을 유지했다. 점점점점. 어떻게 설명해야 멜리사가 마루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맞다. 서양의 거실과 비교하며 이해하기 쉬울 거야. 그래서 이거는 독자를, 예상 독자를 고려하고 있죠. 그래서 내용 전개 방식은 비교. 비교는 공통점이죠. 공통점. 비교를 통해 한옥의 특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효율적인 난방법 온돌. 온돌은 방바닥인 구두를 달고 집안을 따뜻하게 덮이는 난방법을 뜻합니다. 온돌을 한번 불을 떼면 따뜻한 기운이 오래갑니다. 뜨거워진 구들이 서서히 식기 때문이에요. 저녁밥을 지으려고 아궁이에 불을 떼면 방바닥의 온기가 새벽까지 끄떡없이 유지됩니다. 온돌은 에너지를 저장해서 사용하는 아주 효율적인 난방법입니다. 온돌을 설명할 때에는 온돌의 장점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주거문화 관련지어 지으면 좋을 것 같다. 마찬가지 이제 우리 한옥의 어떤 그 우수성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료들을 수집을 했어요. 하나가 더 있구나. 곡선의 아름다움. 한옥의 지붕은 한옥의 인상을 결정하는데 지붕의 아름다움은 날렵한 곡선에서 비롯된다. 자연스럽게 끝을 올린 한옥의 곡선은 중국과 일본의 전통 건축에서 볼 수 있는 직선적인 지붕 형태에 비해 고전적 아름다움을 지켜고 있다. 자, 그럼 이것은 한옥의 아름다움이죠. 그쵸? 한옥의 아름다움이 지붕에서 잘 느껴진다고 하니까 얘는 지금 어떻게? 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동영상을 함께 보내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즉 매체를 고려하는 거죠. 매체.
그 다음 한옥의 형태. 한옥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지붕의 재료에 따라 나누면 기와집, 초가집, 너와집, 청석집, 굴피집 등이 있다. 기와집과 초가집이 한옥의 전형적인 집이다. 지역에 따라 나눈 것이 달라 상황에 맞게 지붕을 만들었다. 초가집과 너와집, 굴피집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 재료로 되어 있어 지붕에 풀이 자라고 꽃이 피기도 한다. 자, 얘는 어때요? 조금 어렵죠. 특히나 이제 멜리사는 외국인이란 말이지. 그래서 한옥의 여러 가지 형태를 설명하는 내용은 아무래도 멜리사는 좀 어렵겠다. 그래 넣지 말자. 그래서 얘는 이제 삭제가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는 이렇게 자료를 자료 선정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자연처럼 생명처럼 여긴 집 한옥. 한옥은 나무, 흙, 돌 같은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자연과 어울리게 지은 집이에요. 옛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함부로 산을 깎거나 물길을 막지 않았어요. 나무와 흙, 산과 냇물, 이 세상 모든 것을 소중한 생명처럼 여겼기 때문이지요. 또 집을 짓는 재료도 지나치게 다듬지 않았어요. 휘어진 나무는 휘어진 대로, 울퉁불퉁한 돌덩이는 울퉁불퉁한 대로 기둥이 되고 주춧돌이 되었지요. 집을 살아있는 자연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집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한다는 조상들의 생각이 한옥에 고스란히 담겨 있답니다. 자, 자연 친화적인 특징을 설명하고 있네. 글의 핵심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겠어. 주제를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선별한 거죠. 자, 준서가 글에 어떤 내용을 담으려고 한 적어보자. 위에 있기 때문에 패스. 자료를 활용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말해보자. 좀 어렵죠. 외국인한테는 좀 어려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삭제. 자, 준서가 글쓰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정리해보자. 어떻게 설명해야 멜리사가 마루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아, 맞다. 서양의 거실과 비교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야. 이제 비교하려고 그러죠. 그쵸? 한옥의 아름다운 지붕에서 잘 드러나는구만. 글만으로는 한옥 지붕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이 어려우니 동영상을 함께 보내자. 그쵸? 말로, 글로는 한옥의 아름다움, 지붕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시청각 자료, 동영상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준서가 찾은 자료 외에 추가로 수집할 수 있는 자료는 어떤 것이 있을까? 마당과 관련된 자료, 그쵸? 또는 한옥을 직접 보거나 체험할 수 있는 장소도 소개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선정까지 끝났으면은 이제 개요 작성입니다. 내용을 조직하는 거죠. 처음, 중간, 끝 이렇게 해놨고 처음에는 첫인사 이게 이제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중간은 한옥이란 한옥의 개념과 특징, 지역별 한옥의 구조 이거는 이제 삭제하기로 했죠. 한옥의 아름다움, 한옥 지붕의 아름다움, 한옥의 우수성, 더운 여름과 시원한 마루, 추운 겨울과 따뜻한 온돌, 자연 친화적인 한옥의 특징. 자, 이거를 우수성이라기보다는 바로 한옥의 아름다움 쪽으로 이제 옮겨놨어요. 그렇죠? 자연 친화니까 이거는 이제 자연과의 어우러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한옥의 우수성보다는 한옥의 아름다움 쪽으로 이제 다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 글 마무리 끝인사. 그래서 지금 생각한 건 뭡니까? 글의 끝부분에 한옥을 함께 체험하자고 권유하는 내용을 추가해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네요. 자, 그래서 수정한 내용이 있고 수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개요에서 더 고치고 싶은 내용 뭐가 있을까요? 마당과 관련된 내용도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구체적 장소를 소개하거나 추천하는 내용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현하기를 했어요. 글을 썼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이제 표현하기와 플러스 고쳐쓰기 같이 있는 겁니다. 얘가 동시에 좀 있어요 지금. 자, 멜리사에게 안녕 멜리사 나 준서야. 이번 여름방학에 한국으로 여행을 온다니 반가워. 게다가 한국의 전통집에 관심이 있다니 무척 기쁘다. 인사말. 한국의 전통집은 한옥이라고 해. 한옥은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여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꼭 체험하고 싶어하는 곳 중에 하나야. 나도 서양의 전통집에 관심이 많은데 언젠가 꼭 한번 독일에 놀러 가보고 싶다. 자, 요 내용을 썼는데 처음에 쓸 때는 근데 이거를 고쳐쓰기 하기 위해서 삭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 내용과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뺐어요. 먼저 한옥의 아름다움을 소개할게. 한옥의 아름다움은 지붕에서 잘 드러나. 한옥의 지붕은 한옥의 인상을 결정하는데 무엇보다도 지붕 끝에 곡선이 무척 아름다워.
자연스럽게 끝으로 올린 한옥 지붕의 곡선에는 중국과 일본의 전통 건축에서 볼 수 있는 직선적인 지붕 형태와는 다른 아름다움이 있어. 자, 그럼 이 부분에는 첨부하려고 그러죠? 예, 한옥 지붕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해야겠어. 이렇게. 또 한옥은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움으로 유명해. 우리 조상들은 집을 지을 때 함부로 산을 깎거나 물길을 막지 않았고, 집을 짓는 재료도 지나치게 다듬지 않았다고 해. 집이 살아있는 자연의 한 부분이 되어 자연과 어울려 한다는 생각이 한옥에 담긴 것이지. 우리 조상들의 이런 생각이 멋지지 않니? 다음으로 한옥의 우수성을 설명할게. 멜리사, 이번 여름에 한국을 방문하면 꼭 한번 마루에 누워봐. 에어컨이 없이도 얼마나 시원한지 느낄 수 있을 거야. 마루는 서양의 집에서 거실과 비슷한 공간인데 비교적 집 밖으로 열려 있다는 점이 달라. 이건 대조. 마루가 시원한 이유는 열린 공간이라 바람이 잘 통하고 마룻바닥의 틈새로 마루 밑에 찬 공기가 올라오기 때문이야. 한옥은 여름에 시원할 뿐 아니라 겨울에는 따뜻한데 그건 바로 온돌 덕분이야. 온돌이 뭐냐고? 온돌은 방바닥을 데워서 집안을 따뜻하게 덮이는 우리 고유의 난방법이야. 에너지를 저장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한번 불을 떼면 따뜻한 기운이 오래가는 아주 효율적인 난방법이지. 온돌은 좌식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유용한 기술이야. 자, 그런데 좌식 생활인데 외국인한테는 이 말이 뭔지 잘 어려울 수 있으니까 독자를 고려해서 이렇게 고쳐요.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이렇게 고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옥을 쉽게 이해하려고 사진과 그림 첨부하려고 해요. 멜리사, 이 글이 네가 한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니? 한국에 오면 나와 함께 한옥을 체험하면서 그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직접 느껴보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참고한 자료도 이렇게 첨부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글은 표현하기도 있고, 그 다음에 고쳐쓰기도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 준서가 글에서 고치려는 부분과 그 이유를 정리해보자. 자, 우리가 읽어오면서 내용들을 확인했죠? 자,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준서의 말을 고려해 네모에 추가할 내용을 마련해 보자. 자, 그러면 편지를 마무리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빨리 너와 함께 한옥을 둘러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끝인사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준서가 완성한 글입니다. 이거는 이제 고쳐 쓴 글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읽어왔기 때문에 바꾼 것만 볼까요? 이렇게 링크, 동영상 첨부해 있어요. 그쵸?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링크하는 거를 하이퍼링크라고 하죠. 하이퍼링크. 클릭을 하면 또는 터치를 하면은 다른 페이지, 다른 사이트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을 하이퍼링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사진을 첨부했어요. 이해하기 쉽도록 사진도 첨부를 했고, 역시나 마루와 그리고 이제 온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온도를 보다 손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관련 그림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 자료 나와 있죠. 자, 준서의 글에서 더 고쳐 쓰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마당이죠, 마당. 예, 계속 이거 나오네. 마당 설명, 그리고 한옥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장소도 추천 설명. 자, 평가 기준입니다. 글의 주제와 목적을 고려했는가? 독자 수준과 흥미 등을 고려했는가? 매체를 적절하게 활용했는가? 글을 쓰면서 부딪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는가? 등등등. 이런 문제들은 이제 학생 반응 문제로 나올 수 있겠죠. 윗글에 대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윗글을 평가했을 때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스스로 해보기, 계획하기. 여기는 이제 모둠 활동이 되겠네. 패스하겠습니다. 자, 정리. 쓰기는 글을 쓰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하여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글을 쓸 때에는 자료를 조사하여 부족한 배경 지식을 보충하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해야 한다. 글을 쓸 때에는 떠올린 내용을 옮길 적절한 단어나 표현을 생성해야 한다.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적어보자. 부모님들께 학교 축제 초대장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떤 매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학교 축제 초대장이죠?
자,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학교 축제 초대장이니까 여러 사람,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문자 메시지, 그 이유는 전송 속도 빠르고 짧은 내용을 동시에 여러 명에 보낼 수 있다. 이게 있을 테고, 또는 종이 인쇄물, 그렇죠? 뭐 서체와 색감 등의 시각적 효과로 전달력을 높일 수 있다 등등등. 자, 어휘, 전통.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지난 시대에 이미 이루어져 계통을 이루며 전해 내려오는 사상, 관습, 행동 등의 양식, 관행. 오래전부터 해오는 대로 함 또는 관례에서 따라서 함. 양식,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히 정해진 방식. 인습, 이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습관. 근데 이제 인습 같은 경우는 조금 안 좋은 것들이 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가부장제 같은 경우, 뭐 남존여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는 과거의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하려고 노력했다. 자, 그래서 인습은요, 보통 이제 부정적인 것들을 지칭할 때 많이 써요, 인습은. 자, 지역의 주거 양식은 1차적으로 자연 환경 영향을 받는다. 학생 건의사항은 교내 회의를 거쳐서 처리하는 것이 오래전에 정착된 관행이다. 이렇게 어휘까지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선택학습. 자신의 읽기 방법 점검하기. 사설을 100여 번 읽었더라면. 유성룡. 자, 아들한테 쓰는 편지글이 되겠네요. 편지글. 아들들아 보아라. 너희가 10년 동안이나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여러 가지 걱정으로 이리저리 쫓겨 다니느라 하염없이 세월만 흘렀구나. 그러나 이것도 하늘의 뜻이지 어쩌겠느냐. 나도 젊은 시절에는 과거 공부조차 하지 않으면서 너희처럼 부질없이 세월만 보내기도 했단다. 그러다가 경신년 1560년 명종 15년 경신년 겨울에 맹자를 들고 관악산에 들어갔다. 몇 달에 걸쳐 20번을 읽고 나서야 겨우 맹자를 통째로 외울 수 있었죠. 오. 과거는 이 양반들의 책 읽기 방법이 되겠죠. 암기. 산에서 내려와 말을 타고 서울로 돌아올 때에는 다른 일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맹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속으로 되새겨보았단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 사람들, 옛날 선비들의 어떤 글 읽기 방식이에요. 책을 통째로 외워버리고, 그리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어디 말 타고 가거나 막 걸어가거나 할 때 그 책의 내용을 다시 되새김질을 해요. 이게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식, 오늘날의 책 읽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죠. 자, 책이 담긴 깊은 뜻까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군데군데 가슴에 와닿는 구절이 있더구나. 엄청나죠, 그죠? 이듬해 안동 하회마을에 내려와 지내면서 춘추를 30여 차례 읽었는데 이때부터 조금씩 문장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반복해서 읽는 독서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행운이 따랐는지 과거 시험에도 합격하였단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좀 더 공부를 하여 사설을 100여 번 읽었더라면 하고 언제나 후회를 한단다. 만일 그랬다면 내 학문이 오늘날처럼 부족할 것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 이거 후회하고 있어요. 사설을 100여 번 읽었더라면. 사서는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이 때문에 너희에게 늘 사설을 읽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서울의 젊은이들은 마치 시장의 장사꾼처럼 오직 빨리 성공하는 길만을 찾더구나. 대단하죠. 이게 지금 1500년대인데, 1500년대. 그쵸? 1500년대에 아들한테 편지를 쓰는 건데, 요즘 서울의 젊은이들은 마치 시장의 장사꾼처럼 오직 빨리 성공하는 길만을 찾더구나. 지금하고 거의 똑같은 것 같아. 예, 그래서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에 대해서 좀 비판을 좀 하고 있어요. 옛 성현의 생각이 담긴 책들은 구석에 처박아 두고 날마다 남의 비위나 맞추는 하찮은 글을 찾아 읽더구나. 그리고 그 글을 흉내내서 시험 감독관의 눈에만 들게 글을 지어 성공한 자들도 많다구나. 이렇게 되어 있네.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서울의 젊은이들의 책 읽기를. 그러나 이런 짓은 잔꾀를 부려 벼슬을 얻으려는 자들의 수단일 뿐이란다. 너희처럼 성격이 아둔하고 명예를 다투지 못하는 사람이 따라할 만한 일이 못되지. 여인들이 절세 미인인 서시처럼 보이려고 눈썹을 찡그린 것도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는데 더군다나 그자들은 누굽니까? 여기 잔꾀를 부려 벼슬을 얻으려는 자,
그자들은 서시처럼 예쁘지도 않으니 무엇 때문에 치욕을 무릅쓰고 그자들을 따라하겠느냐. 따라하지 말란 얘기죠. 학문은 나의 노력에 따라서 성취할 수 있지만 벼슬은 하늘의 뜻에 따라 얻을 수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내가 꼭 해야 할 일, 학문은 힘쓰고 운명은 하늘에 맡길 뿐이란다. 통감도 역사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니 어찌 읽지 않을 수 있겠느냐. 통감을 읽는 것이 잘못은 아니다. 그러나 너희는 벌써 중년이 되어서 할 일이 많은데 아직껏 사서와 시서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 그런데 다시 몇 해를 그냥 보내며 끝내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고 가난한 살림살이만 탓하는 못난 사내가 되고 말 것이다. 어찌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느냐. 자, 그래서 아들들이 사서와 시설을 아직 다 못 읽었나 봐요. 이거를 지금 훈계하려고 조언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또한 경서는 깊은 내용과 오묘한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온 힘을 쏟아야 터득할 수 있다. 반면에 역사서는 자, 역사서가 뭡니까? 통감이에요, 통감. 역사서는 경서를 읽으면서 틈틈이 훑어보아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해야 경서와 역사서를 모두 익힐 수 있단다. 아들들아, 잘 생각해 보아라. 자, 아무래도 이 아들들이 좀 통감, 역사서를 좀 막 읽고 있었나 봐. 그것을 보고 나서 유성룡이 아들들한테 어떤 그 책 읽는 방법과 책을 우선순위, 그 사서와 시서를 먼저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핵심 정리입니다. 편집글이었고 교훈 설득적이었습니다. 제재는 독서 방법이었고 주제 유교 경전을 여러 번 읽어 학문을 성취하기를 당부. 특징 글쓴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들들에게 사설을 읽을 것을 강조. 서울 젊은이들이 독서를 수단화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학문 성취를 위한 독서를 추구할 것을 설득했습니다. 자, 글쓴이가 제시한 독서 방법, 글쓴이가 아들들에게 제시한 독서 방법, 반복이죠, 반복. 그쵸? 읽어야 하는 책은 사서고, 사서와 시서고, 반복입니다. 그래서 경서는 여러 번 반복하여 외울 수 있게 읽으면 되고, 통감은 부수적으로 읽기, 틈틈이 훑어보면 이해하기. 훑어보라니까 이제 뭐 통독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서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요? 경서는 정독을 하면 될 테고, 통감은 역사서는 통독을 하면 되겠다. 자, 글쓴이가 제시한 독서 목표는 뭡니까? 인격 수양, 그렇죠? 그리고 학문 수양이 되겠습니다. 글쓴이가 제시한 독서 방법의 장단점, 장점으로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글의 의미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깊은 이해도 할 수 있겠다, 그렇죠? 단점은 뭘까요? 오늘날에 비춰보자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정보가 넘쳐나는 시기에는 이렇게 읽기가 조금 힘들죠. 그래서 현대에서의 읽기 방법은 필요한 정보만 골라내서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면 되는데 옛날 방식의 글 읽기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장점과 단점은 다 가지고 있네요. 상황에 따라서. 자, 그리고 밑으로는 이제 모둠 활동이 되나요? 네. 활동2 블로그 글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가볼 만한 우리 지역의 명소, 블로그, 매체는 인터넷. 통영이 자랑하는 이순신 장군 이야기. 우리 고장 통영은 이순신 장군의 총사령부가 있던 곳으로 이곳에서 임진왜란 때 유명한 한산로 대첩이 벌어졌지. 그래서 곳곳에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장소가 많아. 충렬사는 이순신 장군을 모신 사당으로 선조 때 지어졌다고 해. 조선 말기 흥선대원군이 서원 철폐령을 내렸던 때에도 폐쇄되지 않았고 일제강점기에도 지켜진 사당이야. 또 강구한항에서는 거북선도 관람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 아름다운 항구 중에 하나로 꼽히는 강구한항에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이순신 장군의 삶을 생각해 보길 바라. 자, 이렇게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관람 시간과 주소도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서피랑 구구계단. 통영의 서쪽 언덕 마을 서피랑은 유명한 소설가 박경리의 생가가 있는 곳이기도 해. 그래서 이제 서피랑의 구구계단을 천천히 걸어 올라가다 보면 소설가 박경리가 남긴 글들을 읽을 수 있게 돼 있어. 댓글이 아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블로그에. 그러니까 이 블로그 장점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제 피드백이 바로바로 되겠죠. 그쵸? 글쓴이와
독자가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피드백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글의 예상 독자와 목적을 말해보자. 예상 독자는 친구들이었고요. 글의 목적은 우리 지역의 명소 안내였고, 예상 독자가 바뀌면 글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질지 생각해보자. 자전거 동호인들이라면은 뭐 자전거 도로 또는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곳 요거를 이제 설명해 줄 수 있겠고, 독자가 다른 지역에 찾아온다라고 하면은 뭐 교통이나 어떤 숙박, 숙소, 또 먹거리 이런 거를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아래는 모둠 활동 패스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꿔봐. 모둠 활동이네요. 쭉쭉쭉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4단원 내용은요, 여러분들 이제 읽기와 쓰기가 되는 거고, 읽기에서는 과정 뭐가 있었습니까?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 과정이 있었고, 각각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읽어가면서 이 과정을 어떻게 점검하고 조정하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 파악하면 되겠고요. 쓰기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과정입니다. 즉 계획하기에서는 뭐 주제, 그리고 목적, 독자, 매체를 고려했었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 자료 선정, 여긴 내용 마련이죠. 그리고 표현하기, 고쳐쓰기 요 단계를 거쳐서 글을 작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기본 포맷이에요. 기본 틀. 이 기본 틀이고 이 틀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교과서의 지문 내용들을 정리 한 번 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말에 정리지 프린터하고 이제 문제풀이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꼭 시청하고 오길 바랍니다. 자, 4단원 설명 마치도록 합니다.